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되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특히 선진화 방안에 맞춰 사고력과 창의융합 능력을 요하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학을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내면은 그걸 반복하면 제 실력이 되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면은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걸 느끼고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은 좀 수학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다는 그 자체보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지식을 재조합하고 해석하는 것을 즐긴다는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정책 분석가를 꿈꾸는 서영양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여왕으로 불리는데, 자신에게 맞는 학습 시간표를 짜고 학습 활동 내용을 직접 기획해 공부했다는 서영양. 배우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익히고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수학 공부법을 공개한다. 바쁜 대학생활 속 모처럼 시간을 낸 서영양이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었는데 그때 자주 왔던 도서관이 여기 화정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 들르는 김에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달리 중학교 시절을 학교가 아닌 도서관에서 보냈다는 서영양. 교과 공부 이외에 좋아하는 책 읽기와 배우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마음껏 경험해보기 위해 부모님과 상의 후 홈스쿨링을 선택, 자신만의 공부를 시작했다. 직접 자기에게 필요한 필수 과목을 공부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찾아 공부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서영양의 공부 시간표는 일반 중학생들의 수업 시간표와는 달랐는데, 꼭 필요한 국영수 공부 이외에 영화 보기나 사진 촬영, 인문학 강의 듣기, 도서관 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수업들을 넣은 것이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전에 좀 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 촬영을 하러 간다든지, 도서관에 인문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매주 들으러 갔던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중학교에 들어간다면 교과 공부 때문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택했습니다.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된다는 마음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다녔던 체험활동과 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서영양은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잘 해낼 수 있었다는데, 반면 부모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보낸 이유가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저런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만약 홈스쿨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멘토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런 쪽에서 뭐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면이 좀 많이 있었죠. 부모님은 딸의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친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왔고, 캠프 활동에 참가시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중학생 시절을 특별하게 보낸 서영양은 이후 고입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 자기주도 학습의 힘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전 과목 1등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는 공부 습관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과목에서 빛을 냈는데,
서영량의 자기주도 학습의 큰 원칙은 매일 공부하기, 그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내 실력이 올라가겠지 싶어서 최대한 많이 풀었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바로 어떤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훨씬 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서영량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 공부 이외에 따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문제 유형을 익혔다. 기출문제는 이미 우수성이 검증된 것이라 생각하고 수능 수학의 유형을 접해보기 위해 진도에 맞춰 학년별 모의고사를 다운받아 풀거나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이때 원칙은 기출문제 10개씩 풀기. 서영량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깨달은 자신의 공부량이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고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의 수를 한정해 놓는다 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5개를 한다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적정한 걸 잡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지만 적정하게 문제수를 정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잘하게 되려면 매일 해야 된다, 매일 접해야 된다, 자주 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러한데,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공부 방법 또한 남달랐다는데, 일명 기출문제 해부하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연계된 개념들을 모두 찾아 적은 후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탄생시킨 구성 요소들을 파악한 것이다. 특히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찾을 때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세세한 개념들까지 정리, 풀이 순서에 맞춰 적은 후 개념과 연결된 공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간략하게 이게 어떤 유형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짧게 적었는데, 나중에 세부 노트에 이제 좀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정리했었어요. 근데 이때 짧게만 적어놨던 개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펼쳐가지고 해부하듯이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정적분, 미분,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만 적어놨다면 세부 노트에 적을 때는 정적분의 활용,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 적어놓고, 그리고 미분은 이런 공식을 활용한다.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렇게 정의되며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방식이죠. 그리고 몇 번의 복습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지와 비교해 추가된 개념이나 공식, 그래프 활용 방법 등은 세부 노트에 세세하게 정리해가며 부족한 개념을 깊이 공부하고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는데,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분석하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풀이 방법이 파악됐고 보이지 않았던 그래프 활용 방법 등이 보이게 된 것이다. 제가 놓쳤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로 들자면 제가 원래는 조합 안에서 특정한 개념을 몰랐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이켜 짚어보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공식보다는 다른 공식을 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풀이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마다 어떤 개념이 있고 또 어떤 공식을 쓰면 되는지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공식을 복습을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는 걸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몰랐던 개념이 파악되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시 공부한 후 반드시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 한 줄이 어떤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 내용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구분 짓는 것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못 푸는 문제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기출에 나와 있는 표현 방법, 난이도,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1년, 2년 쌓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많이 든다, 뭐 상위권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낼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단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실 적극 추천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이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몰라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서영양이 나섰다.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서영양의 공부법은 1학년 학생들이 처음부터 실천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서영양은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적이 제자리인 2학년 중위권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 평소 2학년 후배들의 공부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했는데, 과연 서영양은 누구를 멘티로 뽑았을까? 제가 정했던 친구는 정은지 학생이에요. 친구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된 오늘의 멘티는 공부한 개념을 자꾸 잊어버려 고민이라는 김해여고 2학년 정은지 양이다. 혼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공부를 할 때마다 방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계속 들쑥날쑥 크게 오르는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신청하면서 배우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진짜 뽑힐 줄 몰랐는데 너무 좋았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잔뜩 긴장한 표정의 은지 양이 멘토를 기다리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멘토 서영양.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멘티의 공부 고민과 원하는 공부 목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은지가 어떻게 해야 좀 고득점 문제도 다 맞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 향상이 절실하다는 은지 양. 과연 심화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까? 개념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 좀 잘 외워지는 편이야? 개념을 아예 이해하려면 처음 증명부터 다 약간 외우는 편이거든요. 아, 증명부터? 네, 그래서 그 이해한 거 위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유형별로 막 외우고 하는 건 잘 못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각 모의고사 쳤을 거 아니야? 네. 모의고사 쳤을 때 이게 문제가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혹시 파악이 좀 되니? 약간 앞에 쉬운 문제나 중간 정도 문제까지는 되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서 그치. 또 개념도 막 섞여 있는 것 같고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투자해? 수학에?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에서 정도. 2시간? 네. 내 생각에는 지금 내년 고3 이제 3월 시작되기 전까지 네. 하루에 수학 푸는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시간을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얼마나 풀든 상관없어. 한 문제를 풀던 100문제를 풀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네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얼마나 약간 다 방면으로 파고들도록 노력하느냐. 이게 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문제를 조급하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게 어떤 개념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 먼저 찾아봤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눈에 찾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짧게 뭐 이거는 양의 정수는 뭐 1 이상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적어놨었고, 만약에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풀이를 먼저 적고 나서 여기에 어떤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중에 복습하면서 적어놨었어요, 옆에다. 이 문제에서는 뭐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적어놨었잖아. 근데 이거랑 연관돼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는 음이 아닌 정수해를 가지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어. 심화 문제일수록 문제를 해부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과 관련 개념을 찾는 것이 중요. 만약 개념을 찾기 어렵다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를 적어본 후 개념을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한 내용과 연계된 유사 문제를 확인해 추가로 정리하고 공부를 한다. 그럼 이거를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자. 네. 문제를 하나 내볼게. 여기 3회 이거 17번을 보면 이 도형도 있고 막 그림도 있고 길이도 길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봐. 여기 어떤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개념이요? 그리고 네가 풀 때 어떤 식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짧게 분석을 하고 여기 밑에다 적어볼까? 네. 아무리 난이도가 쉬워도 서술형 문제만 보면 겁부터 난다는 은지양. 어렵게 개념을 찾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네가 등비수열이랑 공비구하기랑 닮은비람 3가지를 찾아냈잖아. 네.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쓰였는지 한번 알아보자. 네. 여기 있네. 자, 일단 문제를 풀이한 걸 한번 볼게. 너 말대로 이제 공비가 있어. 2개씩 여기선 2개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4개 증가했고, 그럼 이거는 2씩 제곱해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겠지? 네. 두 번째로 급수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이렇게 쓰인 걸 찾아볼 수 있겠지. 네. 이 공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은 비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자. 닮은 비를 보니까 여기 보면 A, B 대 C, D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이렇게 서로 닮은 비를 찾아냈어. 그래서 3가지 네가 찾아냈던 개념 모두 다 문제에서 쓰였어.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걸 조합하느냐인데, 일단은 순서를 보니까 먼저 닮은 비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공비를 찾아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급수랑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다 구했었어.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네. 일단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잖아. 네. 그럼 직각삼각형에 공식이 있지. 네. 이 직각으로 있는 서로의 변이 같을 때 여기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를 곱하면 된다. 이게 하나가 나왔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 닮은 비를 이용할 때는 길이의 비가 예를 들어서 a 대 b면 넓이의 b는 이걸 제곱한 거, a제곱 대 b제곱. 이걸 사용됐지? 네. 닮은 비로.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보면 공비를 구해놨잖아. 근데 그 공비를 첫 번째 항에 곱하면서 두 번째 항이 생겼고,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공비를 곱해서 세 번째 항이 생겼고, 이 모든 것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있잖아. 네. SN을 짧게 줄여서 나타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 이게 세 번째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이 등비급수를 보내는 거야. 등비급수의 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짧게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1 빼기 공비 분의 A. 이거는 첫 번째 항. 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값이 나왔어. 그치? 네. 그러면 한 문제 안에 짚어냈던 개념들, 그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각종 공식들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풀이 방법도 나오고, 그치? 새로운 공식도 알게 됐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체화돼가지고 잊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면 그냥 처음부터 먼저 해설지를 펴놓고 개념을 먼저 찾고 푸는 거랑 제가 먼저 찾아보고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제가 찾은 개념이랑 여기 맞는지 비교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해설지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어.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면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새롭게 개념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그냥 베끼는 것밖에 더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알던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거를 조금씩 분석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함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이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하면서 피해갈 수 있겠지. 비슷하지만 다른 시기 변화하고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된 걸 보면 문제가 또 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적을 때 이거랑 비슷한 유형도 같이 적어놔. 우리 아까 19번 문제 풀었을 때 그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었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양의 정수해를 구하는 방법만 써놓은 게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수, 그걸 구하는 방법도 같이 적어놨잖아. 그래서 둘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단순히 풀고 그거에 맞춘 개념이랑 유형을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데 내가 틀렸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적어보는 게 한 번 더 나아가서 복습한다는 의의가 될 것 같아. 주말을 맞아 수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은장을 만났다. 멘토에게 배운 방법을 적용해 쉬운 문제부터 문제를 해부하기 시작. 은장은 조건과 개념을 찾은 후 풀이 과정을 적었다. 이후 해설지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접 실천해보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0문제 푸는데 40분이나 걸렸어요. 많이 어려워요? 네. 쉬운 문제라서 그냥 대충 풀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문제에 적용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막 잘못된 개념도 많았고 생각보다 제가 까먹거나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요? 본인은 그게 공부가 된다고 느껴져요? 네, 제가 몰랐던 개념이 뭔지 몰랐는데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평소에 헷갈리고 자주 틀렸던 문제가 뭔지도 많이 느꼈고 그걸 다시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풀 때 뒤에 있는 심화 문제보다는 1번부터 좀 쉬운 문제들부터 풀었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 푸는 것도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너의 수준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공부 방식을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 괜히 짜증만 나고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더 시간이 한 배로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감을 익혀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 방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뒤에 해설지를 보다 보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풀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푸는 방법을 그러면 저는 그때 더 빨리 푸는 방법이나 좀 쉬운 풀이만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어려운 풀이랑 쉬운 풀이랑 같이 냈다는 거는 이 문제집에서 너가 이 두 개 다 알기 원하기 때문에 냈다고 난 생각했었거든. 그러면 쉬운 풀이는 이제 뭐 공식을 대입해서든 아니면 뭐 개념을 하나 뛰어넘어서든 이렇게 쉽게 푸는 거라면 어려운 개념들은 왜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세세하게 풀어놓은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알기 위해서는 그 길고 어려운 해석들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복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공식 노트라고 부르는 건데 수학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랑 숫자들을 그냥 메모해둔 공책이야. 이제 큰 단원 위에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내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 그리고 외워두면 좋은 공식들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었어. 그래서 잘 나오는 공식 같은 경우에 이제 별표를 해서 한 번 더 눈에 띄게 해놨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이걸 같이 적어놨었지. 특히 도움이 됐던 게 이 연계 가능 유형을 적어놓는 거였어. 왜냐면 이제 이렇게 계속 적어놓다 보면 그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거 혹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거든.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거꾸로 수업, 그러니까 작은 선생님 수업이 있잖아. 나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훨씬 많이 배웠었어. 서영양은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설명해주면서 개념을 복습했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은 더욱 커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된 것이다. 누군가의 어떤 수학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왜냐하면 정확한 용어를 써본 적도 많이 없고 원래 이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것도 몰라 이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애를 쓰는 과정이 자기가 배운 개념을 생각하는 과정이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을 하려면 말로 표현을 하려면 정확하게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 안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해시킬까 하면 또 한 번 그 개념을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야 될까? 아니면 말로 표현해 줘야 될까? 이런 활동 속에서 개념이 체득되고 장기 기억으로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교육 연구기관인 NTL의 학습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에 남아있는 학습량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읽으며 복습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비율이 5에서 10% 정도에 머물지만 서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경우의 효과는 90%에 이른다고 한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것이다. 이 방식들을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너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거야.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제가 모르는 게 뭔지 그걸 또 어떻게 정리하고 계속 배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앞으로 그 수능 때까지 또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고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계속 이 방송이 끝나도 연락하고 자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랑해요. 남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는 서영양. 그녀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길 바란다.